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온 분입니다. 부산에서 사선 시의원, 시의장 지내시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특별히 귀한 손님인 게 원래 새해 벽두에 이렇게 오시는 맞아요. 손님이어서 더 네네. 반갑고 더 귀한 것 같은데 네. 2023년도 어떻게 새해 계획 세우셨어요? 이제 새해 계획은 조금 더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또 지역 최대 현안인 지금 침례병원 공공화를 이유로 내서 우리 금정 국민들이 조금 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된 계기도 예. 그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활동 계속 하시면서 특히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님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 또 바쁘시고 중대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또 내야 되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더더욱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상임위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민과 제일 밀접된 국민 건강을 위한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좀 남다르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호 법안도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네네. 감염병 대비 의약품 제정법이라는 네네. 걸 하셨던데 이게 어떤 이제 내용이었습니까? 감염병 대비 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좀 들쑥날쑥하거나 좀 국가 대 국가 간 좀 서로 협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나 네네네. 중요한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재정법이 발의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제가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네. 서명을 제가 아마 국회 생기고 초선 중에 동의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표 발의 1명만 하면 되는데 네. 제가 아마 61명인가 네. 서명을 받아가지고 여야 같이 다 해주셔서 아마 그래서 맨 처음 1호 법안이기도 하고 우리 여야 간의 의원들이 모두 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염병 관련돼서는 뭐 이 대비 의약품을 확보를 뭐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관련 법안 할 수 있는 법안을 할 수 있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그게 그것에 없었어요. 장벽이 있으면 장벽도 허물어주고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참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정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코로나 네네네. 관련해서 그게 코로나 블루 어떤 우울증 관련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코로나 블루로 코드를 제가 질병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겪던 그 우울증을 뒤에 겪는 분이 참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뚜렷한 그런 진로 코드가 없다. 정신건강 케어에 꼭 필요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앓고 있는 분들이 잘 모르세요. 잘 모르셔서 이게 병원에 가시면 나의 이 증세가 그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코드를 만들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부산이 지역구이시고 그리고 고향이시잖아요. 네. 학교 생활도 쭉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겨울에 부산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완전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 부산은 아무래도 뭐 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하는 부분들이 따뜻하다. 네. 또 그리고 그런 절경들이 많은데 특히 뭐 부산하면 태종대, 뭐 신선대 이렇게 있지만 네네. 저희 금정구에 오륜대라고 하는 아주 멋진 기암 절벽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오륜대라고 하는 곳이 지금 아주 힐링 코스로 부산에서 뭐 불경대에서 아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른데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도전해 볼게요. 참 의원님 좋으시잖아요. 네. 조분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의원님 참 원망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을 저희한테 저지르셨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요. 인생책으로 참 선정을 해주셨는지. 예, 그래도 구경은 해봅니다. 예, 정약용. 정말 우리 실학을 정말 집대성한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드디어 저희 인생책으로 인생책방에 지금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도 정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번에 손에 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려요. 해 덕분에 제가 진짜 독서 생활을 풍부하게 했는데. 야, 이 원망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 이게 대비되네요. 난 가만히 있는 자. 예, 네. 과연 감사뿐일까요? 네. 이 목민심서가 정약용 선생이 워낙 유배 생활이 길었잖아요. 네. 18년간 이 유배 생활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독서를 하셨고 또 저술 활동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이 목민심서인데요. 이 목민이란 말이 그러니까 백성을 이끄는 관리를 뜻합니다. 네. 원이나 수령을 뜻하는데요. 네. 이 처음에 부임을 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지방의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세목들을 정말 자세하게 짚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관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는 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방 관리가 아니라 귀향간 몸으로 지은 책이기 때문에 특히 목민심이라는 마음심자를 뒀다라고 이제 서론에 보니까 있기도 하던데요.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의 준추적인 것이 청렴과 공정이라고 또 강조되어 왔는데 네. 목민심서의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능력의 그 지위 고하를 가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주는 그 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그런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은 이만한 책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게 됐습니다. 시의원을 16년을 하시고 이제 네. 국회의원으로 네. 진출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시의원 시절에 읽으셨나? 그때 뭔가 본인을 다스리기 위한 책으로 읽으셨나?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언제 읽으신 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 시절의 어떤 그런 스케일은 지역민과 같이 유대하고 네. 또 부산시의 예산과 그런 균형 감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읽고 싶었던 책을 국회의원이 되고 읽었는데 근데 조금 더 일찍 읽었으면 조금 더 일찍 국회의원이 안 되겠나 그렇군요. 이 책을 그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좀 더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네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세를 가다듬게 된 책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네.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목민심서의 키워드를 찾아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민심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딱 수령의 덕목이라고 딱 뽑았고요. 12부 72조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애민의 정치 정약용. 우리 먼저 정약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약용 선생 아니겠습니까? 네, 정약용 하면 이제 정조라는 네. 임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정조 시대의 치세에 이 정약용이 끼친 영향이 또 어마어마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저는 정약용 선생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문이과를 통섭하신 분이에요. 네, 뭐 문학도 잘하셨고 네. 뭐 정치도 잘하셨지만 또 이과적인 지식도 있어서 이 수원 화성을 쌓는데 거중기를 도입해서 이 그게 성을 쌓는데 놀랍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한 지식까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뭐 지식의 어떤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분이 그러니까 정조 대왕 시절에는 워낙 이렇게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지만 그 정조 임금 차후에 굉장히 또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정약용 집안이 천주학과 연관이 되면서 그랬죠. 완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예. 뭐
셋째 형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정약전이라고 하는 둘째 형이 흑산도로 유배가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자산어보를 쓴 사람이 정약용의 형이고요. 정약용 선생은 이제 강제로 유배를 가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인 건 그런 유배 기간 덕분에 무려 500권 정도의 저서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신 거죠. 만약에 벼슬을 하셨다면 그 정도의 저술은 못 남기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그 정약용 선생의 그 저술을 가지고 다산학이라고 아예 그런 학문이 연구될 정도입니다. 네. 이 정약용 하면은 저희가 일단 애민정신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좀 그 부분에 좀 공부를 하셨어요. 사회적 약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는 그 핵심이 이제 목민주에서 보면은 사편의 애민육조에 의하면 노인을 공양하고 어린 아이를 잘 돌보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질병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복지와 또 행정 그런 영역과 일맥상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어떤 보건복지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이 정약용 선생이 이 목민심서를 쓰게 된 어떤 동기랄까? 뭐 어떤 의의? 그거는 뭔가요? 서문에 보시면 잘 드러나 있는데 다산 목민에 대한 구상과 또 계획을 오래전부터 한 사실을 다산의 그 부친께서 현감, 군수, 부사 또 목사를 지낼 때 그 임지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보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나 또 생각들, 본인이 또 곡산 부사를 하면서 또 관직을 경험했고 또 현장감 있는 목민심서 작성하는데 많은 배경 지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암행의사와 또 귀향살이까지 하신 그 일반 공직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지방행정관의 문란함과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도 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다 보고 당시 입법, 사법, 행정 그 세 가지 모두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지방 목민관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실감 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 목민관 또 어떻게 보면 신임 새로 부임하는 사또들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 교본을 쓰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그 당시 백성에 대한 고발상, 처참한 모습도 많이 써놓고 시도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라이한 책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뭔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같이 호흡할 수 있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좀 의외였거든요. 의원님께서 한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 그 시 제목이 적성촌 한 초가집의 참상입니다. 시구절을 제가 잠시 낭독해 드리면 구리수저는 벌써 이정이 앗아가고 쇠냄이마저 이웃 토에게 빼앗겨버렸네. 푸르동안 떨어진 무명 이불 한 채뿐이니 5살 난 맏아들은 이미 기병으로 첨정되고 3살 난 작은애는 군관에 입적되었네. 두 아들의 군포가 1년에 500푼이니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는 터에 항차 옷까지의 마음을 쓰겠는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께서 이렇게 직접 지은 시를 백성들에 대한 애정에 대한 대단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마음이 아마 암행의사 시절에 만났던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정편을 보면 힘없는 백성을 무작위로 병적에 올리고 또 군포를 거두는 비합리적인 법령인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죽이고 그들을 다 죽이고 말 것이라는 그런 걱정의 시선이 마음 깊이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이제 어떤 시의원도 오래 하셨고 국회의원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의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의료 관련된 거는 시 안에서의 지방자치의 시의원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국회와 시는 현격히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늘 꿈꿔왔던 어떤 국회에서의 할 역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곳으로 나와서의 어떤 느낌이 작은 곳에 있었던 게 큰 경험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의회에 있을 때에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폭을
조금 이렇게 큰 각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이 기울어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답이 현장에 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많이 발로 뛰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부가 접촉하고 그 관련된 그 부서와 많이 좀 접촉하는 그런 하여튼 어쨌거나 많이 좀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현장을 많이 봐야 된다. 네네. 결국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사실 중앙정치무대 큰 정치하시던 분인데 목민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거 보면 현장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신 네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학창 시절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모습 뵈면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처럼 학창 시절에도 완전 공부 열심히 하고 완전 그 모범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 진짜요? 늘 제가 늘 생각했던 바는 공부도 인생의 전부인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많이 느끼고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꿈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치하시겠다는 생각이요? 네네. 어릴 그 이제 때부터요? 뭐 부친의 영향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부친께서는 그런 생각만 불어넣어 주셨지 직접적으로 본인께서 이렇게 저를 손을 잡고 밖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가 실질 보고 느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셔서 제가 뭐 하여튼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많이 키우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제가 5살 때 할머니 댁에 그냥 혼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5살 때요? 예. 5살인데 할머니 버스를 댁에 2번 혼자요? 갈아타셨다고요? 거짓말 같으시죠?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제가 이제 약간 나이가 들어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감히 보낼 수 있느냐라고 맞아. 했더니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어떤 배움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느낀 바는 이게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길이구나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혹시 기업을 운영을 하신 걸로 아는데 아버지 네. 기업을 혹시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예, 하셨어요? 제가 지금 2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세시군요. 근데 이제 그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은 회사 대표이사직을 할 수 없으니까 면직이 되어서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아버님을 평소에도 존경하고 좀 무서워하고 다른 2세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시던데. 근데 존경하고 무서워할 줄 모르면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52년째 우와. 되었습니다. 그 부친께서 이제 38에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90이십니다. 일선에 나오시진 않지만 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하셨듯이 생각들을 늘 불어넣어 주시고 직접 나서지는 않으시고 저는 그 어릴 때 그런 성장 과정 중에 그 자립심이 지금 제가 이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세대 기업인이시면 정말 정신이 추상 같은 분이셨겠죠, 아버님이. 그러고 보면은 정치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 반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직접적으로 저에게 그것을 하라고 권유하신 분이거든요. 생생히 기억납니다만 대학 1학년 때 아버님하고 등산을 늘 다녔거든요. 네. 다녔는데 옛날 어른들 보면 이 소나무에 등을 이렇게 네. 등으로 하시죠. 등으로. 등을 예. 치시면서 종원아 아버지 성공했다. 이제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내가 나서지는 않는다. 뒤에서 생각을 옮겨주겠다. 이렇게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 덕에 제가 기업도 또 이어받을 수 있었고 또 기업을 다시 제 자식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도. 저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물려줘서 경영을 그냥 물려주는 개념은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능력을 지금 다 기업들이 그냥 만드셔서. 물려주는 것을 옳게 생각하지 예, 않거든요. 근데 예.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지만 어떻게 물려주느냐 방법에 따라서 그게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정치 생활 그 지역에서 16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중학생이 무료급식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고등학교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때 제가 중학생 무료급식을 만들어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무료급식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은 보수시고 교육감님은 진보세요. 예, 그때 그래. 이제 화합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제가 시의장 때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것보다 이게 무상급식이 더더욱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진보 교육감에게 가서 설득하자. 제가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때 진보 교육감에 가서 그 예산을 과감히 50억을 더 주십시오. 교육적 예산을. 그게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하고 제가 설득해서 시장, 교육감, 의장이 한 자리에서 네.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양쪽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랬네요. 뭐 예산을 더 받아왔다, 예산이 네네. 많이 투여된다 보다도 네네. 이제 화합한, 그 제가 중간에 딱 서서 두 분 시장과 교육감 양손 잡고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좀 크게 자, 수령의 덕목 계속 두 번째 차트. 수령의 첫 번째 덕목 청렴이다. 여기서 이제 수령의 여러 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청렴을 제일로 친 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당시 관리들이 청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율기편에 나오는데요. 청렴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등급을 나눕니다. 예. 네. 그래서 최상 등급이 뭔가 하면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네. 또 설령 약간 남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 네. 그리고 나중에 퇴임할 때는 그냥 말 한 필 정도 가지고 그거 타고 귀향하는 그 정도를 최상 등급의 이 청렴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목민으로 좀 오래 있었으면은 해임할 때는 막 이구지구 재산이 많아져갖고 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 한 필 온 그대로 가라 뭐 네. 이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명분을 다른 것은 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먹고 남은 건 집으로 보낸다. 예, 이게 한 두 번째 등급의 청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청렴도 있는데요. 이미 규정이 서 있는 것, 그건 이제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규정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받는 것. 네. 하지만 규정에 없는 것은 내가 안 받는다. 예. 그리고 자리를 돈 받고 팔지 않는 것. 네. 매관매직. 그렇죠. 그리고 재를 입어서 네. 이제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이 남는 돈을 자기가 착복하지 않는 것. 이 정도면 그래도 세 번째 등급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정도를 청렴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당시에 이 탐관오리들이 많았다라는 증거죠. 네네. 사실 지금 정치에서도 국민들은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의 덕목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허위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내용들이 그 지금 마음에 한 100% 와닿거든요. 네. 청렴이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네. 희망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거나 또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면 네.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네. 그 지켜간다면 대한민국은 더더욱 발전된 그런 나라 또 정치적으로 더 앞선 나라 선진국이 될 수 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청렴만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렴함만 가지면 이제 빈껍데기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뭐 맞다고는 봅니다만 예. 또 무능해서는 안 된다 목민간이 생각합니다. 결국 백성을 의지롭게 만든다 네.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다산 정약옥의 시가 보면 75페이지와 또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해군 때 그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남창은 청렴함으로 그 명성이 높았는데 그에 반해 일처리는 미숙했다. 정사를 돌보니 이는 전혀하지 않고 종일 시만 얼조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제 남창은 백성 사랑하기는 자식 사랑은 하지만
관청의 창고는 바닥에 놨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능력이 없으면 또 능력을 키우고 네.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능력 있는 분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는 것보다는 기회가 오도록 기다릴 줄 알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권진영 씨, 네. 자, 그 의원님을 이제 시험대에 올릴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약간 쉬는 타임인데 우리 의원님의 진실 게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눈이 커지셨어요, 지금. 이제 동공이 열리셨어요. 의원님 그냥 솔직하게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시고 간단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어떤 게 어떤 게 부러우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 네. 그 공부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 두뇌와 네네. 또 제가 필요한 두뇌가 필요한 부분을 가진 그런 동료들은 제가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꼭 고치고 싶은 게 있다? 하나, 둘, 셋. 없다. 완벽하셔. 고치고 싶은 게 아예 없으시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잠은 자답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 마인드 컨트롤 역할도 좀 하겠지만 네. 스스로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야, 너 왜 키가 그래 작냐? 나 성장판이 다쳤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그러면 그럼 내가 빼볼까?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빼볼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우리 얘기해 줍니다. 의원님은 진짜 외롭지 않으시겠다. 다른 친구가 또 있네. 혼자 아니셔. 못할 얘기는 그거란.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이 정도 외모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늘 느끼진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선도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예. 자신감이.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에는 어떤 결과가 나든 승복합니다. 승복한다. 상남자시네, 우리 의원.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차트 뜯어봅니다. 법을 지키되 민심도 읽어야. 당시에 법이라 하면 아마 왕의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얘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 중에서 결함이 없는 것은 지키고 고치지 말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만 그대로 해석하면 법이란 건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곰곰 뜯어보면 결국 법 중에서 좀 결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무조건 지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그 문맥의 의미가 문민심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엄한 왕의 명령일지라도 불합리한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의 뜻이 백성의 뜻이니까 네. 좀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사상을 담은 책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워낙에 현장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시의원 오래 하셨으니까 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헤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민심이라는 게 왜 한쪽 얘기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조화롭게 알기 위한 노력도 하십니까? 한쪽 얘기를 듣고 또 한쪽 얘기를 들어야 양쪽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 얘기를 먼저 듣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그 먼저 들은 얘기를 가지고 결정 지으면 안 된다. 다른 얘기가 있을 것이다. 예. 민심이라는 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 얘기가 너무나 맞게 들리면 이쪽 얘기를 듣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평정심을 가지고 내가 예 그래요 그렇겠네요 하고 하면서도 반만 딱 집어넣죠. 이쪽 얘기를 너무 작아도 좀 키워서 더 만들어 놓아야 그러나 결국 그 하모니는 맞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물 흐르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뭐 그게 하여튼 저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항상 우리 국민들을 민심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좀 겁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민심을 겁내할 줄 알다 보면 내가 너무 겁낼 필요는 없겠구나 또 너무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뭐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안정적인 구조가 안 되겠네요. 네. 허위평론가 이제 다산 선생이 18년간의 귀향살이를 마치시고 그 후에 일생 어떻게 사셨어요? 네. 정치적 뜻을 좀 그 펼치셨어요? 18년간의 귀향살이 마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다시 벼슬길에 진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 60주년이 되는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형인 정약전 선생 같은 경우는 네네. 이 흑산도 옆에 유의도라는 네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위대한 다산학을 이룬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오늘 쭉 읽었는데 의원님 혹시 이 책에서 뭐 새길 만한 대목 있으시면 한 대목 정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게 보면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에 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책을 이제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저를 이끌어 주셨던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의 그런 아마 그 동력이 또 약간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또 책을 한번 찾고 또 정약 선생의 그런 의미를 목민심서에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 아마 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아마 책을 만드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와 같은 사람은 저와 같은 길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료가 부르던 적이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들은 또 저와 같은 일들을 부러워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백 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우리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마음을 다잡았다 하면은 우리 정약용 선생님 흐뭇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은 누구한테 이 책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이 사회지도층 뭐 정치인 포함해서 모두 다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모두가 다 읽어야 되지만 모두가 다 솔선수범한 자세를 가질 수 있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권재현 씨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예전에 제가 이 정약용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 읽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읽고선 머리로 생각하고 또 마음 가시는 대로 또 발로 뛰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으신 의원님이시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왜 시험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뭐. 저 서경석 씨가 나오는. 근데 거기 맞춰서 공무원 태도 교육은 목민심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목민심서 풀어보셨는데 특히 이제 독서를 가까이 하시고 책 읽는 걸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참 반가웠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또 새 벽두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덕담과 함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뭐 아주 다사다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2023년은 아무래도 이제 더더욱 밝은 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입법 활동, 또 제가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된다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규제가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규제 완화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 규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발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올해는 제가 한번 뛰어들어서 그분들이 아마 저희 정치권에 그런 규제 완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힘들고 또 소규모의 그런 중소기업들이 또 더 발전되고 강소기업들이 더 굳건해지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그 교정위원회 그 우리 송석준 단장님께 절 좀 넣어달라. 고 해서 이제 넣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을 우리 몽유신설을 또 이때까지 읽기만 하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세 분과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자리가 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네. 어떤 몽민관이 돼야 되고 어떤 정치인이 네.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더더욱 가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네. 세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백종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고 네. 다시 도전하겠고 결과에는 언제든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상남자가 되도록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정말 네. 네, 그 매력이 물씬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통 드리지 않는 기회인데 오늘 진짜 아주 특별히 또 새해고 하니까 특별히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메라를 좀 보시고요. 아버지가 이제 구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의원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신 아버님인데 새해 인사 좀 드리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 지금도 계속 새기고 앞으로 계속 새겨나가겠습니다. 효도하는 마음보다 그 마음을 새기는 마음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아버님의 또 만수군과 어머님의 박긴선의 완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한다. 네. 오늘 백정원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오늘 참 반갑게 이 시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의정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